당신을 위해 저희가 찾아갑니다. 6번째 방문 문화신방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로신방러 김디입니다. 문화신방 청취자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어떻게들 지내셨는지 모르겠네요. 요즘 사회에 많은 이슈들이 있죠. 이만큼 또 복잡한 일들이 많이 있었던 시대가 있었나 해보면 있었겠죠? 네, 근데 물론 기억이 안 나서 그렇겠지만, 항상 우리는 뭐 현재를 살고 있으니까 현재에 처한 일들이 가장 힘들고 아니면 또 가장 기뻤거나 다 가장 복잡하다고 또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뭐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기로 결정이 되고, 또 패럴림픽도 다 무사히 좀 감사하게 또 끝났죠. 이런 좋은 소식들도 있지만 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들이 나오는 이슈들도 많이 있습니다. 뭐 지금 사회에서 가장 큰 이슈인 미투 운동, 네. 그리고 이쪽 한국 교계에서도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뭐 총신대 사태, 그리고 기독교 타임즈의 여러 가지 감리교 쪽 문제들, 뭐 얘기는 안 하지만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는데요. 어쨌거나 이런 일들의 힘든 싸움을 하는 분들이 계시고, 그 외로운 싸움들 하는 분들에게 작은 힘이지만 문화신방이 응원한다고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힘내십시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함께 우리가 해나가야 될 일들이 있거든요.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함께 좀 관심 기울여 주시고, 또 우리가 함께 할 부분들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문화신방에서도 좀 일이 있죠. 네. 저번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혹시 못 들은 분들이 있으실지도 몰라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박디님께서 하차를 하시게 됐습니다. 개인 신상 문제로 하차를 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이제 제가 혼자 진행하게 됐습니다. 네. 혼자 진행하는 것이 익숙하지는 않죠. 근데 뭐 언젠가는 익숙해질 테지만, 뭐 게스트 분이 이제 오실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더블 MC 진행을 다시 하겠느냐 하면은 제 생각에는 이젠 더블 MC는 안 할 것 같아요. 박디님 자리를 누가 메우겠습니까? 그런데 모르죠. 혹시 너무나도 또 멋진 분이 나타나시면 하게 될지, 사람이란 너무나 확신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듣고 있나 박디? 네. 어쨌든 제가 혼자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혼자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또 어려운 점도 있고 외로운 부분도 있지만, 혼자 할 때 또 좋은 점은 이제 김디인 제 취향과 성향이 더 드러나는 어떤 그런 방송이 되지 않을까도 싶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이 좀 더 편안하고, 어떻게 보면 혼자 하니까 좀 더 자유롭고,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를 좀 더 다룰 수 있는 방송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가 음악, 미술, 영화, 음악은 또 여러 가지 또 저작권 문제로 우리가 또 고정으로 하진 않게 됐지만, 이런 전시 이런 것뿐만 아니라 뭐 패션이라든가, 또 우린 공간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또 음식에 대한 이야기들도 나눌 수 있을 것 같고요. 문화의 전반적인 걸친 다양한 것들을 우리가 코너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이제 소개해드리고 같이 나눠볼까 합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6회 방송이니까요. 앞으로 우리가 회를 거듭할수록 조금 더 발전하고, 더 이제 자리를 잡고 여러분들이 더 이제 관심 가져줄 만한 여러 가지 우리가 내용들로 찾아뵈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문화신방 많이 여러분들이 구독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고 꼭 청취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그 문화신방은요, 안드로이드 계열의 어떤 그 프로세스를 구동하고 계시는 분들은 팟빵을 통해서 들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아이폰이나 아이패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팟캐스트를 통해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도요, 들으실 수 있으니까요. 뭐 팟빵, 팟캐스트, 유튜브에서 문화신방을 여러분들이 검색하시면 언제든지 저희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이 방송 들어주시고요. 특별히 또 오늘 방송은 저희가 브리지 임팩트 그 선교단이요, 지금 남미로 사역을 가셨어요. 브라질에 가셔서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그 스튜디오에서 녹음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처음으로 한번 제가 저희 집에서 지금 아무도 없는 이 제 서재에서
지금 개인적으로 지금 방송을 녹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퀄리티가 예전에 비해서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녹음하는 것이기도 하고 제가 또 익숙치도 않고 또 개인적으로 아직 장비들이 다 갖춰지지 않는 상태에서 집에서 녹음을 하는 거라서 퀄리티가 좀 떨어질 수 있으니까요. 양해해 주시고 청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석호 팀장님 지금 브라질에서 뭐 인스타를 통해서 사진 올리는 거 보니까 부럽습니다. 네, 그렇다고 꼭 제가 뭐 브라질의 뭐 커피 콩을 원두를 꼭 사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뭐 지금 이 방송을 브라질에서는 듣지 못하겠죠. 네, 온 다음에 들을 테지만 제가 한번 마음속으로 지금 텔레파시를 보냅니다. 꼭 사오라는 건 아니지만 사오면 좋다, 김석호 팀장아. 네, 네. 이제 좀 쓸데없는 소리는 좀 그만하고 이제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 문화신방 내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요 저희가 어떤 주제를 살펴볼 거냐면요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 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책 소식들을 구석구석 신방하고 전해드리는 신방 노트 시간인데요. 먼저 화제의 책과 신간 그리고 또 김디의 추천책 요렇게 여러분들하고 한번 나눠보려고 하거든요. 먼저 우리 오늘 작가가 선정한 화제의 책은 어떤 책이냐면요. 바로 어떤 책일까요? 모르시죠? 당연히 모르시죠.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강 작가의 책입니다. 한강 작가는 뭐 많이 유명하시죠. 맨 부커상을 수상하신 분인데요. 이번에 한강 작가께서 쓰신 휜이라는 책이 또 최고 권위의 문학상이자 영국에서 주는 문학상이죠. 그리고 세계 3대 문학상인 맨 부커상의 인터내셔널 부분에 또 1차 후보에 올랐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강 작가는 2016년에 채식주의자로 이 인터내셔널 부분을 수상한 바가 있거든요. 이번 수상은요, 최종적으로 5월 22일 날 저녁에 발표된다고 합니다. 런던 빅토리아 앤 앨버트 뮤지엄에서 발표가 되는데요. 이번에도 좀 좋은 소식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은요, 제목이 흰이잖아요. 세상의 흰 것들에 관한 65가지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태어난 지 2시간 만에 숨을 거둔 실제 작가의 친언니 아이의 이야기로부터 이거 시작된다고 해요. 그래서 삶과 죽음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주제, 선정한 책으로 나눌 그 책의 내용도 이와 비슷한 내용이라서요. 요즘에 이러한 삶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나오는 또 그런 시즌인가 하는 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이 화제의 책 여러분들도 한번 꼭 구입해서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작가가 선정한 또 신작은요, 바로 박인경 작가의 서울에서 직장인으로 살아가는 법이라는 책입니다. 3월 첫째 주에 나왔다고 해요. 뭐 말 그대로 작가가 직장인으로서 지내온 시간을 담은 책이에요. 그래서 힘들고 지치는 순간뿐 아니라 그 속에서 느끼는 보람, 그리고 직장 동료와의 이야기, 그리고 그 안에서 조금씩 성장하는 그런 부분들, 어떻게 본다면 평범한 우리네 이야기를 담은 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신 분은 이 책도 한번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추천하는 책이 있는데요. 방금 우리 오늘 작가가 추천한 그 신작과 비슷한 종류의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요, 무례한 사람에게 웃으며 대처하는 법이라고 하는 정문정 작가의 책을 추천하고 싶은데요. 이 책은 제가 이제 교보문고에 이제 갈 때마다 항상 베스트, 항상 그 1위 아니면 3위 안에 항상 들었던 책이에요. 그만큼 지금 인기가 있는 책이라고 볼 수가 있죠. 제목 그대로 우리가 이 사회를 살아나가면서 때로는 정말 만나기 싫거나 불편한 사람들, 또 어떻게 보면 무례하게 대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당황하기도 하고 때로는 참기도 하고 그리고 혼자 소갈이를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그거에 대해서 좀 대처하는 법, 뭔가 조언을 주고 가이드를 주고 때로는 그런 부분에서 좀 속 시원하게 긁어주는 이야기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사회를 살아가는 그런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조언을 주는 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책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실용서라고도 볼 수 있는 건데, 지금에 있는 많은 젊은이들과 아니면 젊은이들이 아니더라도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구입하셔서 또 베스트가 되지 않았나 싶네요.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제가 몇 구절을 한번 또 같이 나누어 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책을 읽으면서 와, 이 내용들은 참 공감이 된다, 아니면 동의가 된다, 아니면 좋다 했던 내용들을 쭉 이제 적어놨는데, 그 중에 몇 가지를 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게요. 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높은 자리로 올라갈수록, 나이가 들수록 무례한 사람들이 많아지는 건 타인에게 제지당할 기회를 얻지 못해서이기도 하다. 수평적인 의사소통이 부족한 사회에서는 갑질이 횡행할 수밖에 없다. 제지받는 일은 중요하다. 잘못된 행동에 제동이 걸리기 때문이다. 네, 저 이 부분에서 좀 많이 공감이 됐어요. 이런 사람들을 봐서 공감이 된 것도 있지만, 어떻게 본다면 저 스스로를 좀 많이 돌아봤거든요. 나는 지금 누군가에게 제지받는 경험이 있을까? 또 제지를 받게 되면 누구나 기분이 안 좋잖아요. 하지만 안 좋지만 이 글을 읽으면서, 그래, 이게 내가 어떤 잘못된 행동에 제동이 걸리는 그런 경험이구나. 나를 좀 더 성숙하게 해주는 시간들이겠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이런 시간들이 그 순간에는 조금 불쾌할 수 있지만 나를 더 성장시켜주고 성숙해주는 좋은 시간이겠다라고 다시 한번 좀 저를 돌아보게 됐어요. 그리고 또 다른 구절이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얼마 전에도 SNS에 좀 포스팅한 글이거든요. 이런 내용입니다. 좋게 좋게 넘어가지 않아야 좋은 세상이 온다. 문제는 늘 있었다. 그걸 문제시하지 않았을 뿐이다. 원래 그런 건 어디에도 없다. 네, 정말 시원한 글이에요. 전 이거에 정말 동의하고 공감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내버려둬. 뭐 한다고 되겠어. 그냥 좋게 좋게 넘어가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전 너무나 이 얘기가 시원했어요. 좋게 좋게 넘어가지 않아야 좋은 세상이 온다. 네, 문제는 늘 있었습니다. 그걸 문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였다는 거죠. 원래 그런 건 어디에도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여러 가지 문제시 되는 것들을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있거든요. 그걸 많은 사람들이 또 비난하는 분들도 계세요. 물론 입장차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할 수는 있죠. 그거 모두 다 우리가 수용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작가의 말처럼 좋게 좋게 넘어가지 않아야 좋은 세상이 오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해야지만 그것에 대해서 이슈가 되고 또 바뀌고 변화돼야 되는 그런 계기가 마련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글에 굉장히 공감이 됐고요. 또 내용이 있는데요. 또 다른 내용이요. 이런 겁니다. 불쾌한 감정은 원래 주관적인 것이다. 다른 사람이 허락하고 말고 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이번엔 안 그러겠지. 그렇게까지 나쁜 사람은 아닐 거야. 그것만 빼면 좋은 사람인데 라고 우리는 자꾸 생각한다. 이는 폭력적인 남편에게 보이는 부인의 심리 상태와도 비슷하다. 건강한 관계라면 애초에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 이런 고민을 하는 것 자체가 관계의 불건전성을 증명하는 것이다. 자신의 의지에도 자주 배신당해 왔으면서 다른 사람은 어떻게 그리도 잘 믿는 걸까? 네. 이런 사람들 많이 봤거든요. 좀 이 글이 그래서 저 좀 공감이 많이 갔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하고 좀 이 책에서 있는 내용 중에 나누고 싶은 부분은요,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상처받은 마음을 안고 오랫동안 곱씹는다. 아무것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말했어야 하는데 하면서 후회하고 또 후회하는 것이다. 재활용도 안 되는 쓰레기는 울면서 들고 있지 말고 미련 없이 쓰레기통으로 보내버리는 것이다. 네. 곱씹고 쓰레기를요 마음속에 넣어놓지 말고, 그러면서 자꾸 쓰레기통을 열어보면서 우리는 쓰레기를 보고 힘들어한다는 것이죠.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버려야만 됩니다. 그래서 참 이 얘기 굉장히 또 많이 공감이 됐거든요. 어떠세요? 이번에 신박노트에서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소개해드리는 화제의 책과 신작, 그리고 또 김디의 추천책 한번 들어보시고요. 여러분들이 관심이 되시면 꼭 서점에 가셔서 구입하시고, 아니면 꼭 책 카트에 넣어두셔서 시간이 되실 때
꼭 한 번씩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저희가 선정한 본격적인 문화신방의 이야기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문화신방이 가져온 책은요, 김애란 작가의 바깥은 여름입니다. 소설가 50인이 뽑은 2017년 1위의 책이죠. 비행운이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사랑받았고요. 그런데 그 책의 출간 이후에 5년 만에 나온 소설집이에요. 이 책은 37회 이상문학상 수상작인 침묵의 미래, 그리고 제8회 젊은 작가상 수상작 어디로 가고 싶으신가요를 비롯해서 총 7편의 단편집이 담겨져 있는 책입니다. 바깥은 여름은요, 그 제목대로 바깥은 여름이지만 그 안은 여전히 흰 눈이 흩날리는 한겨울이라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상실의 고통을 안고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았는데요. 많은 독자들의 마음을 먹먹하게 했다는 평과 더불어서 권대웅 시인은 이렇게 평했습니다. 인간이 겪는 내면의 서글픔과 아픔을 되돌아보게 하는 여운을 주는 책이다. 네. 이런 것들을 보면 이 책이 좀 어떤 내용을 담고 있고 또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이 어떤 마음을 받게 되는지를 여러분들도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삶에서 지금도 일어나는 일들이지만 쉽게 또한 또 마주할 수도 없는 일들, 그리고 또 조금은 용기를 내어야 마주할 수 있는 이야기인 바깥은 여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7편의 그 단편들 중에요, 제 마음을 가장 울리고 혹은 또 제 그 가슴을 좀 더 먹먹하게 했던 단편들은 제일 처음에 나오는 입동, 그리고 그 다음에 노찬성과 에반, 그리고 맨 마지막에 실린 어디로 가고 싶으신가요? 요 3편이 특별히 더 제 마음에 와닿았거든요. 이 3편의 단편의 공통점은 뭐냐면 바로 가족의 죽음에 관련된 이야기라는 거예요. 입동이란 책은 그 어린 자식을 잃은 부모, 젊은 부모의 이야기고, 노찬성과 에바는 그 노찬성이라는 친구가 아주 어릴 때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할머니랑 이제 살아가게 되거든요.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고 싶으신가요는 사랑하는 남편을 떠나보낸 아내의 이야기거든요. 제가 이제 이런 부분을 더 와닿았던 것은 뭐 당연히 제가 결혼도 하고 자식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있지만, 작년 이제 얼마 안 됐죠. 초겨울에 이런 비슷한 일을 제가 겪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와닿았던 것 같아요. 제가 이 책을 우리 오늘 작가가 바깥은 여름을 이번에 이제 문화신방에서 한번 다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뭐 그때는 제가 책 내용이 어떤 건지 모르고 또 김애란 작가가 쓴 소설이니까 당연히 흔쾌히 그러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구입을 한 다음에 한동안 읽지를 못했어요. 시간이 안 돼서. 그러다가 제가 좀 지방에 멀리 강연 초청을 받아가지고 이제 가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 KTX 안에서 이 책을 오고 가는 길에 읽으면 좋겠다. 뭐 한 가는데 3시간, 오는데 한 3시간 가량 걸리니까 6시간 정도면 이 책을 읽을 수 있겠다 생각해서 이 책을 이제 가지고 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강연하러 가는 곳에 가는 길에 이제 이 책을 딱 읽는데요. 첫 번째 단편이 이제 입동이거든요. 근데 이 입동을 읽는데 몇 페이지를 읽다가 다시 책을 덮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면 왠지 이 책이 제가 떠올리고 싶지 않은, 떠올리고 싶지 않은이 아니지, 아직 내가 준비가 되지 않은 그 기억, 다시 떠올렸을 때 제가 마음을 추스리기가 쉽지 않은, 아직 준비가 안 된 그 기억이 왠지 떠오를 것 같았거든요.
왠지 그런 딱 그 예감이 오잖아요. 책이라는 것은 한 20장 정도 읽으면 그 책이 이 책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 아니면 이 책이 나에게 어떤 것을 줄 거라는 것이 딱 이제 감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 책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지면서 깊이 빠져들거나 아니면 이 책에 대한 실망감으로 책을 그냥 접어야 되나? 아니면 아무 기대감 없이 책을 끝까지 읽어야 되나? 뭐 이런 고민들이 오게 되는데 어쨌든 이 책은 제게 좀 제가 준비가 되지 않는 기억을 떠올리게 할 것 같아서 좀 덜컥 겁이 났었던 책이에요. 그래서 다시 좀 덮었죠. 그랬는데 워낙 이 김혜란 작가의 필력이 좋기 때문에 계속 이 책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증폭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좀 마음을 추스리고 다시 그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제가 생각했었던 우려대로 그 책의 내용 자체가 제가 아직 준비가 되지 않는 기억을 떠올리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 편에 바로 그냥 그 아픈 마음을 읽고 담아두고 또 그 다음을 읽었는데 또 노찬성과 에반이라는 그 책이 또 반대 상황이죠. 입동이라는 책은 그 어린 아이를 잃은 부모의 마음, 그리고 또 부모의 상황을 쓴 내용이라고 그러면 그 두 번째 단편은 어린 아이가 부모를 잃은 후에 살아가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 두 편을 읽는데 저는 마음이 너무너무 좀 힘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거 방송으로 다룰 수 있을까? 내가 이런 내용들을 방송에서 이야기하면서 무엇인가 어떤 내용들을 풀어갈 수 있을까? 왜냐하면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동생 가정이 있고 그 동생 가정이 작년 11월에 사랑하는 어린 딸을 먼저 떠나보냈거든요. 그 아이가 이제 투병 생활을 하는 동안에서도 항상 그것을 같이 지켜봤었고 같은 마음으로 그 아이가 다시 건강해지기를 저희가 같이 기도했고 주변에 많은 분들이 함께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해왔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아이가 11월 달에 이제 세상을 뜬 후에 굉장히 다들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고 누구보다도 그 부모인 사랑하는 그 동생 그 부부가 가장 많이 힘들었겠죠. 지금도 어쩌면 그 동생 부부가 이 방송을 들을 거거든요. 그래서 좀 그 친구들이 이 방송을 들을 텐데 이런 내용을 다루는 게 그 친구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걸까? 굳이 아직 그 아픔의 그 고통이 아직도 너무나 생생하게 남아있을 시기인데 이런 방송을 하는 것이 내가 사랑하는 그 동생들에게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더 아픔을 주는 그런 행위를 하는 게 아닐까라는 굉장히 많은 그 고민 그리고 또 굉장히 많은 복잡함이 그 순간에 굉장히 많이 제 안에서 스쳐 지나갔거든요. 하지만 이제 결국은 이 책을 방송을 하기로 결정을 한 거는 어쨌든 이러한 그 상실의 고통에 대해서 마주하게 하는 책이고 작가가 그런 책을 썼을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이 책을 통해서 그런 아픔을 겪는 사람들에게 주고자 하는 위로가 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책은요, 제가 함부로 다룰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날 것 그대로 그냥 이 책의 내용들을 소개하고 이 책에 있는 어떠한 주는 것들을 지금 이 방송을 듣는 분 스스로가 그냥 느낄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책을 읽음으로 인해서 더 그 책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들을 본인이 스스로 느낄 수 있도록 좀 소개해드리는 그런 방송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앞부분의 책들을 읽으면서 더 이제 마음이 어려웠었죠. 어찌만 저는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솔직히 이 책이 정말 이런 걸 줬구나. 나 또한 정말로 내 친조카와 다름없는 그 어린아이. 아직 이제 유치원을 이제 한창 다니는 그 아이를 떠나 보냈으면서 정말 원망도 했어요. 원망도 하고. 제가 그 아이의,
그 아이가 떠나는 그 현장에서 그 모습도 제가 같이 봤고, 그러면서 이제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그 비슷한 또래의 아이의 이야기거든요. 그 입동이란 책이요. 그래서 그 이 책을 넣으면서, 이 책을 읽으면서 좀 그런 아픔들을 같이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쭉 읽어갔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책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더 소개를 해드릴 부분을 이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깥은 여름은요, 이 다루고 있는 이야기뿐만 아니라 이 김애란 작가가 그 이야기들을 풀어가는 그 문장 하나하나, 그리고 그 표현력 하나하나를 또 짚고 넘어가야 하는 책입니다. 이야기를 쭉 그 소설을 읽다가도 어떻게 이런 내용을 이렇게 표현할까 싶은 내용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특별히 이게 단순한 내용이 아니라 상실의 고통을 다루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실의 고통을 참 덤덤하게, 또 하지만 어떨 때는 또 굉장히 짙게 표현한 문장들을 마주할 때마다 그 공감되는 마음에 굉장히 마음이 아리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러면서도 그가 그 표현한 그 표현력에 감탄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읽고 난 후에는 마음이 먹먹하고 무거워지고 굉장히 아뢰었던 부분이 많았는데요. 먼저 그 내용 중에 몇 부분을 청취자분들과 나눠보고 싶은데, 먼저 오늘 작가가 나누고 싶은 선정한 표현의 부분들을 좀 여러분들에게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거 침묵의 미래라는 단편집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 내용은 주인공이나 이걸 풀어가는 그 화자 자체가 되게 애매해요. 그리고 또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도 굉장히 또 이 책을 읽으면서 읽고 난 후에 좀 곱씹어야 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좀 이 책이 어떤 내용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어떻게 보면 또 스포일러가 되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서 것들을 좀 느끼시고 또 그런 것들을 좀 인지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먼저 여기 있는 내용들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지막 화자는 그런 말들에 휘둘리지 않으려 가급적 입을 닫고 살았다. 하지만 실종 뒤 오랫동안 보이지 않다 어느 날 불쑥 강물 위로 떠오른 시신처럼, 무언의 주장처럼 굳이 입을 떼지 않아도 내면에 떠다니는 온갖 상념이 그의 목을대로 솟아올랐다. 그에게 모어란 호흡이고 생각이고 문신이라 갑자기 그걸 안 하고 싶어졌다 해서 쉽게 지우거나 그만둘 수 있는 게 아니었다. 그는 말과 헤어지는 데 실패했다. 그렇다고 말과 잘 사귄 것도 아니었다. 말을 안 해도 외롭고 말을 하면 더 외로운 날들이 이어졌다. 그는 자기 삶의 대부분을 온통 말을 그리워하는 데 썼다. 혼자 하는 말이 아닌 둘이 하는 말. 셋이 하면 더 좋고 다섯이 나누면 훨씬 신날 말. 시끄럽고 쓸데없는 말. 유혹하고 속이고 농담하고 화내고 다독이고 비난하고 변명하고 호소하는 그런 말들을 그는 언제고 자유롭게 나를 부리고 싶어 했다. 네, 이런 내용인데요. 특별히 이 내용 중에서 우리 오늘 작가는 그에게 모어란 모국어를 얘기하는 거죠. 모어란 호흡이고 생각이고 문신이라 갑자기 그걸 안 하고 싶어졌다 해서 쉽게 지우거나 그만둘 수 있는 게 아니었다. 그는 말과 헤어지는 데 실패했다. 그렇다고 말과 잘 사귄 것도 아니었다. 말을 안 해도 외롭고 말을 하면 더 외로운 날들이 이어졌다. 네, 이 부분 굉장히 감탄을 했다고 합니다. 또 풍경의 쓸모 중이라는 책이에요.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회를 살아나가면서 겪는 어떤 권력관계, 갑을관계, 이런 거에 대한 좀 불의,
그리고 피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눈 내용입니다. 대학교에서 이제 시간 강사가 겪는 어떤 이야기인데요. 그 중에서도 이 사진을 찍는 것을 묘사하는 부분이에요. 이제 어머니와 같이 여행을 가서 사진 찍는 부분을 묘사하는 부분입니다. 그럼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햇빛이 충분치 않은 공간에선 이따금 플래시가 터졌다. 사진기는 펑, 펑, 시간에 초크질을 하며 현재를 오려갔다. 어머니가 펑 불빛을 터뜨리면 선택되지 못한 나머지 풍경이 하얗게 날아갔다. 나는 자주 눈을 감았고 가끔 그 증발이 아까워 환하게 웃었다. 네. 이 주인공의 마음과 상황을 굉장히 벌어지는 어떤 현장에서의 묘사로 잘 표현했다고 저도 생각이 들고요. 저도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저도 비슷한 그런 마음을 들었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잘 표현을 했지? 그 중에서도 이제 여기 사진기는 펑, 펑, 시간에 초크질을 하며 현재를 오려갔다. 네, 이 부분이 저도 좀 이 표현력에 좀 감탄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은 내용은요, 가리는 손이라고 하는 단편 중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 그 자신의 아이가 커가는 모습, 이 엄마의 입장에서 쓴 이제 내용이거든요. 이 이제 다문화 가정의 이야기예요. 이게 이 아이가 이제 다문화 가정의 아이로 커가는 모습, 이 한국인 어머니가 그 아이를 키우면서 여러 가지 경험하는 것, 그 사춘기를 보내어가는 그 아들에 대해서 쭉 그런 상황들을 다뤄가는 내용인데요. 그 중에서 한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좀 이야기를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제이가 학교에 간 사이 방 청소를 할 때마다 베개에 떨어진 머리카락이나 속눈썹을 보며 제이가 여전히 잘하고 있음을 실감했다. 어느 유명한 탈옥 영화 속 주인공이 감방벽을 조금씩 파낸 뒤 그 흙을 주머니에 담아 몰래 버렸듯 제이도 자기 일부를 끊임없이 버리며 크고 있구나 하고 제이에게 고마웠다. 나야 삶을 스스로 택했고 별로 후회한 적 없지만 제이가 쐰 공기는 달랐을 테니까. 처음 만난 순간부터 나는 줄곧 어른이고 제이는 그렇지 않았으니까. 문득 제이가 어린이집 앞에서 장화를 벗다 한숨 쉰 일이 기억난다. 조그만 게 웬 한숨이냐? 나무랐더니 어린이는 원래 힘든 거예요. 라 대꾸한 게 어린이가 무슨 직업 있냐? 막일인 양 말에 어이없었지. 이제와 생각하니 제이 말이 맞는 것 같다. 각 시기마다 무지 또는 암 때문에 치러야 할 대가가 큰 걸 보면. 네. 이 내용도 저도 비슷하게 공감이 됐고요. 왜냐면 저도 지금 이 또래 아이들을 키우고 있거든요. 저희 이제 큰 아들이 17살이고 저희 둘째 딸이 이제 14살인데 이제 사춘기를 보내고 있는 그 아이들 방에 들어가 보면 저도 이런 비슷한 이제 감정을 느낄 때가 있어요. 저도 가끔씩 이제 아이들 방을 청소할 때가 있거든요. 이제 청소기를 들고 청소를 하거나 방을 이제 좀 정리를 해줄 때 보면 아이들의 그런 흔적들을 보게 되잖아요. 흔적들을 봤을 때 어떤 묘한 감정들을 느꼈는데 그 감정이 어떤 것이었는지 이 글을 읽으면서 나도 이런 감정이었구나. 이런 부분을 느꼈었던 거구나 라고 조금 더 그것을 인지하게 됐어요. 그때는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들? 그런 것이었는데 그게 이런 것이었구나. 이런 부분 때문에 내가 그런 감정을 느꼈구나 라고 좀 알게 돼서 저도 이 부분이 참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괜찮았다? 아니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하고 이제 좀 나누고 싶은 그 내용은요. 어디로 가고 싶으신가요? 라고 하는 단편, 맨 마지막 단편입니다.
제자를 구하다가 죽은 남편을 이해하게 되는 장면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남편이 선생님인데 물에 빠진 제자를 구하려다가 제자와 같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내가 그 죽은 제자의 누나의 편지를 이제 받게 되고 나중에 그 편지를 읽고 난 다음에 그 남편을 이해하게 되는 장면이거든요. 바로 이 단편집의 마지막이기도 하고 마지막 부분의 내용이기도 하고 이 책의 마지막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 부분 같이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당신이 누군가의 삶을 구하려 자기 삶을 버린 데 아직 화가 나 있었다. 잠시라도, 정말이지 아주 잠깐만이라도 우리 생각은 안 했을까? 내 생각은 안 났을까? 떠난 사람 마음을 자르고 저울질했다. 그런데 거기 내 앞에 놓인 말들과 마주하자니 그날 그곳에서 제자를 발견했을 당신 모습이 떠올랐다. 놀란 눈으로 하나의 삶이 다른 삶을 바라보는 얼굴이 그려졌다. 그 순간 남편이 무얼 할 수 있었을까? 어쩌면 그날, 그 시간, 그곳에선 삶이 죽음에 뛰어든 게 아니라 삶이 삶에 뛰어든 게 아니었을까? 당신을 보낸 뒤 처음 드는 생각이었다. 편지를 식탁 위에 내려놓고 두 손으로 식탁 모서리를 잡았다. 어딘가 기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다. 혼자 남은 그 아이야말로 밥은 먹었을까? 얼마나 안 먹었으면 동생이 꿈에까지 나타나 부탁했을까? 참으려고 했는데 굵은 눈물방울이 편지지 위로 두둑 떨어졌다. 허물이 덮였다, 벗어졌다, 다시 돋은 내 반점 위로 도무지 사라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 얼룩 위로 투두둑 퍼져나갔다. 당신이 보고 싶었다. 네, 이렇게 이 책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 중간중간에 이제 내용들만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어떻게 이 지금 제가 읽어드린 내용들을 받아들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또한 이 오늘 작가가 여기에서 이제 그 발췌한 이 내용들 당연히 저도 공감이 되고 그 표현력에 참 굉장히 마음을 먹먹하게 하기도 하고 아리기도 하고 그 표현력에 감탄했던 구절들인데요. 이 부분 말고도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이 눈에 보여지는 이미지와 같이 그리고 또 제가 실제 느끼고 있는 감정 같이 굉장히 표현이 된 부분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저도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좀 몇 구절 저는 이제 되게 짧은 구절로 저도 좀 이렇게 와닿았던 부분들이 기록해 놓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저는 그 노찬성과 에반이라는 그 내용 중에 이제 한 부분인데 거기서 그 찬성이가 이렇게 이제 혼자서 이렇게 되뇌이는 말이 있거든요. 바로 이 부분인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없던 일이 될 수도 없고 잊을 수도 없는 일은 나중에 어떻게 되나? 그런 건 모두 어디로 가나? 네, 저는 이 부분이 좀 많이 와닿았거든요. 그리고 가리는 손 중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여기서도 이제 이런 내용이 또 있거든요. 익숙한 것과 헤어지는 건 어른들도 잘 못하는 일 중 하나이니까 긴 시간이 지난 뒤 자식에게 애정을 베푸는 일 못지않게 거절과 상실의 경험을 주는 것도 중요한 의무란 걸 배웠다. 앞으로 아이가 맞이할 세상은 이곳과 비교도 안 되게 냉혹할 테니까 이 세계가 그 차가움을 견디려 누군가를 뜨겁게 미워하는 방식을 택하는 곳이 되리라는 건 역시 아직 알지 못할 테니까. 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이에는 품이 드는 일이라 자리에 누울 땐 벗는 모자처럼 피곤하면 제일 먼저 집어던지게 돼 있거든. 네. 뭐 이러한 구절 하나하나가
어떤 그 아픈 마음, 아린 마음, 그리고 또 어떠한 그런 고통과 상실의 상황에 써 있는 어떤 그런 상황들을 잘 묘사해 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때로는 덤덤하게, 하지만 또 때로는 너무나 리얼하게, 이 책은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 책의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좀 이야기를 진전시켜 가보고 싶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그렇다면 이런 상실의 고통을 현실에서 겪는 우리네 사람들이 있고,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은 예술의 어떤 주제나 예술의 어떤 그 자신들의 작품의 내용들로 담아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그 한강 작가의 휜이라는 책도 마찬가지고요. 또 오늘 김혜란 작가의 바깥은 여름이라는 책도 마찬가지고, 이런 내용들 말고도 여러 가지 다양한 예술품들이 이러한 삶과 죽음, 그리고 상실에 겪는 고통들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왜 예술이 이런 것을 다루는 이유는 뭘까? 그리고 또 그 역할은 무엇일까? 네. 오늘 작가가 저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숙제를 던져줬어요. 그런데 저는 솔직히 이 숙제를 풀 자신이 없습니다. 이 책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어떻게 본다면 이 김혜란 작가가 덤덤하게 담아내는 이런 상실의 고통은, 모든 고통이 그렇겠지만 겪어보지 않고는 결코 제대로 알 수 없는 고통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고통을 겪는 사람들에게 섣불리 위로를 건넬 수도 없는 것이고, 또 그렇다고 해서 그 당사자가 쉽게 또 어떠한 진심 어린 위로를 준다고 해도 그 위로가 그에게 정말 진정한 위로로 받을 수 없는 때도 많은 것 같아요. 진짜로 그 동생 가정이 그 어린아이 그 자식을 떠나보냈을 때 대체 어떤 위로가 그들에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저 또한 어떤 위로의 말도 해줄 수가 없었거든요. 그냥 함께 그 자리에 있고 안아주는 것 말고는 제가 해줬던 게 없었거든요. 갑자기 또 그 얘기를 하니까 잠깐 좀, 네. 울컥해지는, 이런 방송이 되면 안 되는데, 맞죠? 네. 그래서, 어떨 때는 좀 들어줄 수밖에 없을 때도 많고, 또, 들어주는 것이 또 최고의 위로라고도 또 혹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또 그 아픔을 알아줄 수 없어서 미안해질 때도 있고요. 제가 나이는 그 동생들보다도 많지만, 저는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부모를 먼저 떠나보낸 후배들이나, 그리고 또 나이 어린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제가 그들에게 해줬던 이야기는, 너희가 나보다 어떤 면에서는 어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왜냐면 저는 뭐 시간의 삶은 제가 그들보다 더 많이 살았지만, 제가 경험했던 삶 가운데서는 저는 부모를 먼저 떠나보내거나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경험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정말 친밀한 내 한 몸과 같은, 그 몸이 떨어져 나가는 듯한 그런 상실의 고통을 겪은 그 경험을 제가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들보다는 그런 경험이 적으니까 그들이 저보다 그 부분에서는 어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뭐 이런 고통이 있는 사람들을 마주하게 될 때, 좀 굉장히 어려워요, 마음이. 또 어떻게 해줘야 될지도 모르고. 근데 이제 주변에 그런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을 겪는데 다 하나님의 계획이다, 아니면 또 시간이 약이다, 뭐
마음에 담아둬라. 그리고 그래 살아야지. 살 사람은 살아야지. 이런 얘기를 해주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 말들이 정말 위로가 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어렵고 아픈 상황이 현실에 겨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말이 위로가 될까요? 저는 결코 위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말은 조금 더 화가 나지 않을까요? 어, 대체 마음에 담아두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동생 부부 중에 그 아내인 동생이 저한테 뭐 물어본 건 아니었고 그냥 혼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마음에 담아두라고 하는데 마음에 담아두는 게 어떤 건지 잘 모르겠다. 어떻게 마음에 담아두는 건지 모르겠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게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현실에서 마주하고 있는 본인이 가장 정확하겠죠. 마음에 든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 그 동생에게 이야기하진 않았지만 혼자 그거를 많이 좀 생각해 봤던 것 같아요. 저도 뭐 이런 내용은 아니지만 때로는 야, 마음에 담아두고 그냥 가자라는 비슷한 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그런 얘기를 또 한 적도 있었던 것 같거든요. 좀 다른 상황을 겪었을 때 해줬던 얘기지만 우리는 이런 상실의 어떤 그러한 기억들 그리고 고통의 기억을 결코 잊을 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것은 항상 우리와 나 자신과 함께 할 거라고 생각해요. 나도 그 조카를 결코 잊을 수가 없거든요. 당연히 그 아이와 함께 했던 시간들이 있고 그 아이와 보냈던 시간들이 있는데 어떻게 그 아이를 기억에서 지워버릴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떠나간 것도 현실이고 사실인데 그 사건을 제가 잊을 수는 없겠죠. 결국 마음에 담아둔다는 것은 우리 기억에 담아놓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잊는 것이 저는 더 큰 고통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잊을 수 없는 고통. 잊을 수 없는 그 기억인데 그것을 잊으려고 하는 것이 저는 더 큰 고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고통 자체를 우리가 부정적이라고 봤을 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고난을 겪거나 고통을 겪을 때, 또 어떤 우울한 감정에 겪었을 때 그걸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면 빨리 그것에서 벗어나야 된다. 라는 그런 압박감이 있는 것 같거든요.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고통은 부정적인 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또 뭐 긍정적이라고 말할 수도 없겠죠. 그냥 고통은 그 자체의 고통으로서 우리가 직면해야 될 사실과 감정이고 또 우리가 품고 가고 항상 같이 가야 될 현실이며 사실이며 감정이다라고 저는 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담아둔다는 것은 우리 기억 속에 그것을 담아두고 내가 꺼내보고 싶을 때 꺼내보기도 하고 어쩌면 내가 떠올리고 싶지 않을 때도 그것이 떠오르게 되면서 항상 그 고통을 마주하고 그리고 또 그 기억을 마주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대체 그렇다면 그 고통과 그 기억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느냐?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또 제가 함부로 조언이나 어떤 평가나 어떤 답을 내리고 싶지도 않습니다. 다만 제가 여러분들하고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부분은요. 이러한 고통을 마주했을 때 이런 책에서 이야기하는 내용들, 이런 책들, 그리고 또 그림, 그리고 음악, 여러 가지 예술이 대체 어떤 역할을 할까? 또 어떤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대체 예술이 무슨 소용이냐라고 이야기할 때도 있거든요. 근데 예술이라는 것은 어떻게 본다면 좀 되게 묘해요. 뭐라고 말로 딱 정의 내릴 수가 없는 거거든요. C.S. 루이스가 영광의 무게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전시 상황이죠.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상황이고, 거기에서 이제 영국에서 이제 그 대학에서 C.S. 루이스는 학생들에게 이제 이 문학을 가르치는 교수죠. 그때 많은 학생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전시 상황에서 이러한 공부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문학이 대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전쟁에 나가서 우리가 전투를 하고 그런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움직여야 되는 것이 더 마땅하지 않습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에 C.S. 루이스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테르모필레, 네, 영화 300 아시죠? 거기 스파르타군이 페르시아 군을 맞이해서 그 용감한 300명이 거기서 그 지켜낸, 그리고 모두 다 전사했지만 그 승리를 다시 나중에 그리스가 승리를 이끌게 된 좋은 계기가 되는 그것을 예를 들면서 그곳에서도 사람들은 머리를 빗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술이라는 것은 우리의 호흡과 공기와도 같아서 어느 때는 예술을 누리고 어느 때는 예술을 누리지 않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술이 주는 것은 우리의 일상과 굉장히 함께 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 상황일 때도, 때로는 슬플 때도, 기쁠 때도, 고통을 겪을 때도, 불안할 때도 예술은 늘 우리와 함께 있어야만 하고 또 함께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왜냐? 바로 예술이 하는 역할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시기든지 삶을 풍성하게 누려야만 되고 그 삶을 풍성하게 누린다는 것 자체가 어떤 인위적인 것이 아니 어떤 우리의 영혼유? 이것이 다 어우러져서 살아가는 삶이잖아요. 감정 없이 살아가는 삶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위로와 격려와 아니면 또 힘이 되어지는 부분을 필요 없이 살아가는 부분은 없어요. 전쟁 상황에서도 우리에게는 감정이라든가 내 마음을 위로해 주던가 나에게 격려를 해주고 뭔가 북돋아주는 그러한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지금 내 상태와 내 상황을 공감해주는 부분이 필요하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것을 가장 해줘야 되고 또 그것을 가장 줄 수 있는 부분들이 함께하는 사람들이겠죠. 함께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함께해주고 위로도 주고 격려도 하고 그 슬픔도 같이 나누고 공감도 해주고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순간에는 또 어떤 상황에서는 그 사람이 못 해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바로 그때 저는 예술이 그 빈 공간을 채워줄 수 있는 너무나 훌륭한 도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다른 경우지만 아까 제가 그 가리는 손에서 그 아이가 커가는 모습들을 그 아이가 흘려낸 흔적들을 보고 그 묘한 감정을 그 엄마가 느꼈듯이 저도 그런 감정을 느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감정이 대체 어디서부터 오는 거고 이게 뭔지 정확하게 제가 감정은 있지만 그 부분이 해석이 잘 안 됐었거든요. 그런데 누구보다도 공감력이 뛰어나고 어떤 상황들에 있어서 그것들을 표현해내는 그런 창의적인 능력이 뛰어난 그런 예술가가 쓴 바로 그 김혜란 작가가 쓴 그의 글을 보면서 제가 그것을 느꼈거든요. 깨달았거든요. 이런 거구나. 그리고 또 어떤 부분들은 내가 말로 표현할 수 없었고 뭐라고 말할 수 없었지만 이런 감정이었구나. 내가 느끼는 공감이 이런 거였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면서 오는 저는 위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오는 공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누구도 나를 공감해주지 못하고 내 상황을 이해해주지 못할 거야 라는 그러한 외로움 속에서 예술이 저는 친구가 되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아무도 내 옆에 없기를 바랄 때가 있거든요. 혼자 있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혼자 있어야만 되잖아요. 그때는 주변에 있는 어떤 가까운 사람도 부부라고 하고 가족이라고 해도 함께 있어주지 못하거든요. 함께 있는 것이 더 방해가 되니까. 그런데 예술은 함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책은, 음악은, 그림은, 때로는 어떤 영화가 다양한 것들이 함께 해준다고 생각해요. 음식이 될 수도 있겠죠. 이거를 우리가 뭐 폭식을 하거나 뭐 이러면 안 되겠지만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음으로 인해서 그때의 어떤 외로움이 달래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한 다양한 우리의 이제 문화의 이런 다양한 면들이 바로 이 상실의 고통,
그리고 아픈 그 마음들을 위로해주고 공감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을 꼭 뭐 회복시키고 그들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뭐 이런 것까지는 모르겠어요. 중요한 건 그런 부분보다는 먼저 그 외롭고 힘들고 고통을 겪는 그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들에게 공감의 마음을 줄 수 있다는 것, 그러면서 작게나마 위로를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저희는 또 다른 이 사회를 보게끔 만든다는 거죠. 여전히 내 주위에는 없을지라도 이 세상은 그 상실의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렵고 아픈 마음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런 아픔을 겪는 사람들을 좀 더 공감하게 되는 그런 도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런 경험을 하지 못했지만, 그런 고통을 겪지 못했지만, 저 사람의 아픔과 그 상황에 처해보지 못했지만, 이러한 책을 통해서, 그리고 또 그런 것을 대변해주는 음악을 통해서, 어떠한 한 장의 그림을 통해서 간접 경험을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인간은 그런 공감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 인해서 그 사람들을 우리가 조금 이해하게 되고 조금 공감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조금 더 다가가게 되고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그들에게 지금 어떠한 것이 필요한지를 알고 그들을 위로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 공감 능력이 없으면요, 내가 위로해 준다고 하는 그 말이 그들에게 더 상처가 될 수 있고요. 내가 공감한다고 했던 그 행동이 그들에게 더 비수가 될 수 있거든요. 사람들에게는 다른 상대방을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즘 사회에서는 그런 것이 굉장히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배우는 시간들이, 그리고 또 그런 걸 마주하는 시간들이 굉장히 적거든요. 어릴 때부터 우리는 입시 위주, 어떤 보이지 않지만 어떤 정해져 있는 길 같은 게 있어서 그 획일화된 길을 열심히 경주하고 경쟁하는 곳에 어릴 때부터 우리가 그 길에 나서기 때문에 책상에 앉아서 무엇인가를 애우고 무엇인가를 학습하고 무엇인가 정답을 쓰는 것에 익숙해졌지,